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편, 김부장 편 마지막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까지 궁금하시니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님 손바닥 안. 네 번째 정신과 상담일이다. 발걸음이 가볍다. 정신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머리가 조금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다. 상무의 충고대로 모르는 것보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창피한 거고 논팽이 말대로 본인이 이상한데도 정신과에 안 가는 게 이상한 거다. 지난 상담 때 나를 조각조각 해체했던 의사 선생님에게 밝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전보다 기분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네, 아내에게 말했어요. 편해지셨나요? 네, 오늘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시간이다.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털어놓을 생각이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세요? 김 부장은 숨을 깊게 몰아쉰다. 저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고요.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제가 백수라는 것, 사회에서 버려졌다는 것, 사회. 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버려졌다는 것, 제 능력이 부족해서 버려졌다는 것,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은 해야겠고, 사람 마음이 원래 이런가요? 물체에도 관성이 있듯이 삶에도 관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김 부장님도 과거가 그동안의 삶을 정의해 왔어요. 자아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부터 습득해온 익숙한 방식들을 김 부장님도 쉽게 바꾸긴 어려우실 겁니다. 네, 선생님. 경쟁심, 질투심, 우월감 같은 김 부장님이 어릴 적부터 마음 안에서 키워왔던 것들이 어떻게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어떻게 지금의 김 부장으로 이끌었는지 그런 걸 알아야겠죠. 특히 우월감은 성공의 토대가 될 수도 있고, 목표 의식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요. 김 부장님 상황처럼 원치 않은 신변의 변화가 생기고 급격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는 그런 감정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저 혼자 잘난 맛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던 태도,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우월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느꼈던 질투심, 다 버리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김 부장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의사는 차트에 무언가를 체크하더니 김 부장을 쳐다보며 다시 묻는다. 김 부장님, 요즘 집에서 많이 힘드시죠? 네, 사기당한 백수가 집에 있으니. 학생 때 시험 못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시험을 못 봤을 때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 다 망친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똑같아요. 회사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삶을 은퇴한 게 아니에요. 사기 한 번 당했다고 해서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한다. 남은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저 과거만 회상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며 죽기만 기다리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김 부장님 몫이고요. 김 부장은 이제야말로 의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린다. 이 젊은 의사가 지금 자신에게 인생 충고를 하고 있다. 심지어 틀린 말이 없다. 사기꾼이 아님이 확실하다. 백으로 의대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면 김 부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네요.
가슴 답답한 증상은 어떠신가요? 네,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고부터 없어졌어요. 네,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이야기를 충분히 하세요. 대신 솔직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좋은 차, 좋은 집을 샀다거나 자녀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면 부럽다, 배 아프다 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김 부장님도 남부럽지 않은 예쁜 사모님과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소중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에서야 깨달았네요. 가장이랍시고 가족들의 희생과 이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누가 가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제가 제일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은커녕 제가 진짜 어른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단순하게 20살이 지나면 다 성인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나오고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50이 넘어서야 의심이 드네요. 모든 성인은 여전히 유아기, 청소년기의 연장생산에 있어요. 각각의 시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릴 때 친구를 만나면 그 시절 기분으로 돌아가는 게 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인정과 공감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인간관계에 강하게 투사되고 그런 부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좀 갑니다. 회사나 집에서의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의 본성이 어떤지, 제가 고쳐야 할 것들이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김 부장의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작일 뿐이지만 말이다. 김 부장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따져본다.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나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한다. 그 지위를 통해서 나와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판단한다. 성공의 기준을 멋대로 세워놓고 자아도취에 빠져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용납하지 못했다. 질투심을 원망과 적대감으로 확장했다. 업무의 목적, 결과, 과정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과 평판이 더 중요했다. 그로 인해 구시대적이고 편협한 아집과 선입견을 팀원과 동료들에게 강요했다. 내 감정에 솔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 스스로를 성찰해 본 적도 없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을 다름이 아닌 틀림이라고 규정해 왔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김 부장은 병원을 나와 집에 도착했다. 이것저것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집이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맞아준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들한테 내가 말했어. 상가 문제. 그래. 잘했어. 여보, 운동도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하고 싶은 거 해봐. 우리 아직 젊어. 그러게 회사 나오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볼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아들 방을 공부방으로 써도 되겠다. 책상도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보던 책들도 다 거기 책장에 꽂아놨어. 김 부장은 아들 방으로 들어가 본다. 침대와 책상, 옷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아들 침대에 털썩 앉는다. 매트리스가 삐걱 소리를 내며 푹 내려앉는다. 중학생 때 사준 침대인데 아직도 쓰고 있었구나. 온기 가득했던 아들 방이 텅 빈 것을 보니 허전하다. 허전하다기보다 공허하다고 할까? 빈 방의 공허함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더 크다. 김 부장은 아들 방을 천천히 둘러본다. 책상 위에 편지가 있다. 새하얀 봉투에 담긴 편지지를 꺼낸다. 민트색 편지지에는 아들이 손글씨로 편지를 빼곡히 써놨다. 아빠, 저예요. 아들은 딸이랑 달라서 좀 어색하네요.
아빠랑 아들 사이는 원래 그런가 봐요. 저도 딸처럼 살가운 아들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해요. 아빠 뜻대로 취업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부족하게 공부시켜서가 아니라 제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저 뭐 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유통업 한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작게 장사를 시작해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곧 아빠가 떳떳하게 자랑하실 만큼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상가 얘기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 사무실 겸 창고로 쓰기 딱 좋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키워주시고 학비까지 대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시다니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아빠. 이제는 천천히 달리셔도 돼요. 아빠한테는 엄마와 제가 있잖아요. 아빠의 후반전 인생을 이 아들이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아들의 편지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린다. 김 부장은 가슴이 먹먹하다.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아온 나에게 이런 아들과 아내가 있다니. 나는 그동안 자식을 무엇으로 생각한 건가? 자식을 내가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남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나야 한다는 강박. 남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갔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생기는 질투심. 이것도 결국은 나의 지질한 본성과 욕심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에게 내 자식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었다. 자식을 나를 위한 과시용 도구, 사회적인 체면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보았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니. 딱딱한 틀에 박힌 가치관을 그간 아버지라는 권위로 강요해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부만이 살 길, 대기업만이 살 길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각 자각에 김 부장은 마음이 쓰리다. 도리어 아들이 자신을 가르친다. 이제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 소유물도 내 아바타도 아니다. 어엿한 사회인이다. 내가 50대에 처음 맞이한 야생의 사회를 아들은 서른도 되기 전에 홀로 뛰어들어 씩씩하게 항해를 시작했다. 어쩌면 나보다 어른일 수도 있다. 내가 회사 생활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식 교육에 관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는 절대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영혼을 상실한 제2의 김부장이 되었겠지. 내가 이렇게 회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평생 회사 속에 김부장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과 여행도 한번 못 가본 채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생을 마감했겠지. 이제는 나를 내보낸 회사에 감사하려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내 가슴을 짓누르던 코끼리에게 감사한다. 김 부장은 문득 시선을 느낀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못난 자신과 결혼해준 아내에게 미안하다. 당신 나 같은 놈이랑 왜 결혼했어? 아내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한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 본인 일에 충실한 모습.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았지. 지금도 그렇고. 당신은 나 같은 놈이랑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가 미웠던 적은 없어? 어느새 김 부장 옆에 앉은 아내는 턱을 괴며 눈동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린다. 왜 없었겠어? 근데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네. 뭔데? 말해줄 수 있어? 아들 태어나고 내가 직장 그만뒀잖아. 그리고 다시 다니려고 했을 때 당신이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낮에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울해졌어.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가끔 통화하면 부럽기도 하고 무기력하던 음, 게 결국 우울한 감정으로 바뀌더라. 그땐 그게 우울한 건지 몰랐어. 잠깐만 맥주 가지고 올게. 김 부장이 냉장고에서 맥주 두 캔을 가지고 온다. 미안한데 나 손톱이 짧아서 안 따지네. 음,
아내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캔을 받아들더니 차례대로 캔 뚜껑을 딴다. 치 하며 맥주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경쾌하다. 나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거실에 들어오는 햇살이 좋아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 베란다의 난간이 철창처럼 보이고 유리창이 교도소 면회실 창문처럼 보였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속으로 당신 원망 많이 하고 몇 개월을 그렇게 보냈나 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그때 출장에 일에 정신 없었어. 아들이 잘 때 들어오고 일어나기 전에 나가서 맨날 잠든 모습만 본다고 아쉬워했잖아. 아, 그랬나? 당신이 날 가둬놨다는 생각도 들었고, 나를 집안일하는 파출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인생 별거 없다고 하시고, 아내는 맥주캔만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말을 시작한다. 그렇게 우울하게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아들이 학교에서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왔어.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전세, 월세인지 그런 조사를 하더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조사를 했나 몰라. 그때 우리 전세였잖아. 아들 기죽을까봐 자가에 동그라미 쳤는데. 그러고 나서 내 집 하나는 꼭 갖고 싶어졌어. 아들한테 거짓말하기도 싫었고, 그때부터 어떤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시세를 알 수 있었던 게 아니어서 여기저기 부동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깥 공기도 자연스럽게 맞게 되고, 집 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공원에서 산책도 하게 되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느낌에 우울한 건 점점 없어졌어. 그때 알았지.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끝없는 우울감에 허우적될 거라는 걸. 아내는 그때 생각에 목이 메는지 잠깐 말을 멈춘다. 하루는 아들 놀라게 해주려고 주스바, 수박바를 하나씩 사들고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이상해서 빈 운동장을 둘러보고 교실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미술실, 음악실 이런 데 다 가보고 교무실도 갔는데 애들은 다 하교했다는 거야. 마음이 급해져서 다시 운동장 쪽으로 가보니 구석 잔디밭에서 아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내던지고 뛰어가서 너 여기서 뭐 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 김 부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고 이거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 개미들이 자기 몸의 3배나 되어 보이는 빵 조각을 한 덩이씩 들고 운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내가 봐도 신기한 광경인데 아들에게는 얼마나 흥미로웠겠어. 앞뒤 모르고 소리부터 지른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내는 고백하듯이 말을 잇는다. 그날 저녁에 왜 아들에게 그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해 봤어. 아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표출한 것인지, 날 걱정시킨 아들에게 화풀이를 한 건지 계속 생각해 봤어. 그런데 둘 다 아니더라. 나는 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 들고 기다리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이랄까? 그게 제일 크더라고. 결국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엄마, 아들과 아이스크림 먹으며 같이 하교하는 최고의 엄마가 되길 원한 나를 위한 거였어. 김 부장은 속으로 뜨끔하다. 이제서야 깨달은 자신보다 한참 먼저 스스로를 성찰하고 고민했던 아내가 대단해 보인다. 그동안 자신은 아내를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 같다. 그날 이후로 내가 부족한 엄마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육아책도 찾아보고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책도 많이 봤어.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심리학, 철학 책들까지 보게 됐고, 아내가 김 부장을 다정하게 바라본다. 그렇게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득 나에게 시간적 자유를 준 당신이 고맙더라. 당신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텐데 나는 여유롭게 책 읽고 있고
나도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당신이 예전에 아들이 게임하고 있다고 컴퓨터 선을 가위로 자르고, 디스켓까지 다 버렸던 거 기억나? 어, 김 부장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괜히 눈만 굴린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이 진짜 많이 울었어. 종일 공부하다가 그때 잠깐 게임한 건데 마침 그 모습을 당신이 본 거거든. 그 뒤로 나는 이 아이의 울타리 같은 안식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마구간의 말들도 위협을 느끼면 난폭해지잖아. 사람도 그래. 쪼이면 쪼일수록 더 튀어나가려고 하는 법이고, 집은 물리적 안식처, 나는 정신적 안식처. 내가 당신과 싸우는 모습도 아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어. 그러면 집도 나도 아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없으니까.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가 되었달까? 결혼이라는 게 처음에는 반반 맞춰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고, 그걸 채우지 못하니 나날이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상대한테 기대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인 거야. 기대를 안 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한테 많은 것을 바라는 결혼은 결국 실망과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야. 아내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다.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상대방을 존중해야 더 결속력이 생기더라. 말로 설명이 쉽지가 않네. 당신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내가 별 말 안 했지? 어, 내가 만일 빨리 들어오라고 닥달했으면 당신은 집에 들어오기 싫었을 거야. 구박하는 마누라가 집에 있는 것보다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랬구나. 또 당신이 나 일 못하게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미웠는데 한편으로는 당신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세대는 어쨌거나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자는 집안일을 책임지고 나이가 곧 계급이고 이런 전통적인 틀 안에 갇혀 살아왔잖아. 지금 세상은 그 구닥다리 틀을 통째로 흔들고 있고 당신처럼 자존심 센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틀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가끔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 그랬다. 내가 잘난 척하면서 가장이랍시고 회사 일에 매여 있는 동안 나는 아내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아내가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세상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일만 하는 마누라가 아니라 공자, 노자, 제갈공명.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다. 창피하다. 우리 집 서열은 아내가 1등, 아들이 2등, 내가 3등이다. 15도, 45도, 90도. 259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린다. 큰형이다. 큰형. 어쩐 일이야? 너네 회사 구조조정 크게 했다고 신문에 난 거 봤어. 넌 어떠냐? 어, 나는 그 전에 나왔어. 다른 일 해보려고. 다른 일 뭐 하게? 평생 회사원만 한 놈이 우리 가게 와서 그럼 일 좀 배워볼래? 생각해봐. 나보고 카센터에서 일하라고? 차 밑에 기어 들어가고 기름 묻히고. 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를 끄는 김 부장은 아내를 보며 말한다. 큰형이 자기 카센터 와서 일해보라는데?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지. 공인중개사 시험 날짜도 아직 좀 남았으니까 오전에만 한다든지 알바식으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럴까? 이력서 뿌렸던 데서는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 하긴 이 나이에 어느 회사에서 써주겠어. 대기업 부장 출신이 카센터라니. 공인중개사가 더 낫다. 하지만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그래도 아무 벌이가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 다음날 아침 김 부장은 큰형의 카센터로 출근한다. 왔어? 무슨 일 해야 돼? 저기 찌그러진 차 있지? 저거 가서 펴. 애들한테 배워.
큰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배려가 없다. 농담이고 이쪽으로 와봐. 부품 들어오고 나가는 거 확인하면서 재고 관리하는 거야. 넌 대기업 다녔으니까 엑셀도 잘할 거 아니야. 작은 카센터지만 네가 배운 기술들 한번 써봐. 다행히 기름 묻히는 일은 아니다. 일이 끝나고 큰형은 김 부장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다. 근처에 단골 식당이 있는 건지 따로 묻지도 않고 바로 움직인다.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소주를 한 병 시킨다. 큰형은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덜어 김 부장에게 건네며 묻는다. 재수 씨 공인중개사 땄다며? 어떻게 알아? 와이프하고 재수 씨하고 가끔 통화해. 아, 너도 공인중개사 그거 따봐. 합격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고. 집에만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 나도 집에 며칠 있어 봤는데 온몸이 쑤시더라. 빨리 늙는 것 같고. 안 그래도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말이야, 큰형은 말을 머뭇거린다. 그때 네 귤 훔쳐먹어서 미안하다. 응? 그때 짜식아, 네가 쓰레기통 뒤져서 귤 껍질 방바닥에 쭉 펴놨잖아. 그때 들켜서 엄청 창피했어. 그래서 손부터 나간 거야. 김 부장은 들었던 숟가락을 멈추고 큰형을 쳐다본다. 큰형도 기억하고 있었다. 나만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억이라도 해주니 고맙다. 그리고 말이야, 너 어릴 때 부반장 한 적 있잖아. 어? 그때 어머니가 너네 반에 돌리려고 떡 맞추셨거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급하게 그 떡을 제사상에 쓰셨어. 너한테는 말 안 했지? 음, 음, 어머니는 내가 반장 됐을 때만 떡을 돌리셨어. 부반장 됐을 때는 안 돌리셨고. 근데 네가 부반장 됐을 때는 막내라서 그런지 네가 처음이라 그런 건지 떡을 준비하셨더라고. 어, 우리 집 가난했잖아. 엄마도 네 친구들한테 돌릴 떡을 제사상에 쓰겠다고는 차마 말 못하셨나 봐. 네가 더 상처받을까 봐. 아,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거야.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야, 그리고 그동안 네가 좀 바빴냐? 이제 아들하고 재수 씨하고 여행도 가고 시간도 좀 보내고 해. 네 아들이 전에 우리 집 왔을 때 우리 애들 여행 사진 보고 엄청 부러워하더라. 혹시 경비 필요하면 내가 좀 보태줄게. 그때 귤값이라 생각해. 김 부장은 과거에 대한 징후랄까, 미움이랄까, 그동안 품고 있던 마음속 응어리들이 풀린다. 배수구에 얽힌 머리카락처럼 꽉 막혔던 것들이 제거되는 느낌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달랐을까? 그때 형이 사과했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떡을 맞췄던 것을 알았다면 나는 덜 억울했을까?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번에도 남 탓하기는 싫다. 여기서도 김 부장의 호칭은 김 부장이다. 큰형처럼 직원들까지 모두 김 부장이라고 부른다. 큰형은 김 사장, 나는 김 부장. 마음이 편하다. 가족 회사 같다. 카센터에서 며칠을 일하다 보니 금방 익숙해져서 부품 재고와 주문 내용 정리는 오전 1시간이면 끝난다. 타이어 교체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치를 떨던 김 부장도 환경이 바뀌니 마음도 바뀐다. 다들 몸으로 뛰는데 혼자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김 부장의 핸드폰이 울린다. 송 과장이다. 송 과장이 갑자기 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 부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송 과장, 어쩐 일이야? 잘 지냈어?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살고 있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부장님, 아직 그 아파트 살고 계시죠? 아직 살지. 혹시 리모델링 사업 조합 결성되었나요? 아내 말로는 조만간 할 것 같다고 하던데. 아, 네, 알겠습니다. 조합이 언제 설립되나 궁금해서요. 부장님, 혹시 회사 소식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래. 송 과장도 잘 지내고.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김 부장은 꺼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본다.
갑자기 송 과장이 자신의 아파트에 왜 관심을 갖는 거지? 궁금하다. 차가 한 대 들어온다. 타이어 점검하고 교체하는 건이다. 잠깐만, 내가 해볼게. 김 부장님이요? 이거 누르면 돼? 네, 여기에다 끼우시고 누르면 돼요. 따라라라락. 타이어에 박혀있는 볼트가 풀린다. 투박하지만 기분 좋은 진동이 손을 타고 들어온다. 따라락, 따라락. 바퀴 네 짝 볼트를 모두 뺀다. 김 부장님 잘하시네요. 김 부장은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재밌네. 쉬운 건 내가 할게 가르쳐줘. 네, 김 부장님. 같이 있는 직원이 친절히 가르쳐 준다. 회사에서는 왜 후배들에게 물어보는 게 싫었을까? 이렇게나 별거 아니었던 것을. 그렇게 김 부장은 카센터의 기초 작업을 배운다. 김 부장이 점점 카센터 일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형이 부른다. 차술이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세차비 받는 거 알지? 저기 짜투리 공간이 있는데 너 손세차 한번 안 해볼래? 세차? 그래, 네가 세차장 운영해봐. 사업자 따로 내고 이 지역에 유동 차량이 은근히 많고 셀프 세차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셀프 세차장이 주변에 없기도 하고. 생각해 볼게. 그래, 세차용품은 이미 다 있어. 그냥 패널로 세차장처럼 꾸미고 대기실만 만들면 바로 할 수 있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나? 내가 형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나는 세차장 주인이 되고 평생 세차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 나 혼자 결정하지 말자. 아내한테 물어보자. 김 부장은 집에 오자마자 아내한테 묻는다. 형이 카센터 옆에 자리 남는다고 세차장 해보라는데 어떨까? 고압수로 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지? 맞아. 몸을 많이 쓰는 일인데 괜찮겠어? 당신 체력 꽝이잖아. 아니야. 요새 타이어도 갈고 나 좀 해. 늘었어. 오, 그래? 그럼 해봐.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고민도 없이 해보라고 하네. 무슨 고민이 필요해? 형이 당신 일자리 하나 만들어준 건데. 복도 많아요. 아내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김 부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큰형에게 간다. 형, 한번 해볼게, 세차장. 잘 생각했어. 혼자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는 여기 직원들 몇 명 붙여줄게. 그러다 장사가 좀 잘 되면 네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해보는 거야. 그럴게. 그동안 수리 끝나고 출고하는 차들로 세차 연습부터 하자. 약품 같은 거 잘 쓰고 구석진 곳 잘 닦는 게 포인트야. 김 부장은 오늘부터 세차를 시작한다. 고압수에 몸이 튕겨져 나갈 것 같지만 강력한 물줄기가 주는 쾌감이 있다. 얼룩들과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시원하다. 혹시 이 일이 나의 천직인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만들고 대기실도 만들어서 정수기도 들여놓고 비품들을 산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믹스 커피를 내 돈 주고 사려니 너무 아깝다. 카누만 먹었는데. 이왕 사는 거 카누 살까, 맥심 살까? 일단 맥심을 사자. 그럴듯하게 외관을 완성하는 동안 김 부장은 세차 노하우를 익힌다. 고압수를 두 손으로 잡아야만 했는데 익숙해지니 한 손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명품 달인 손세차. 간판도 그럴듯하게 달았다.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온다. 초록색 번호판이 달린 낡은 차가 들어온다. 어서 오세요. 15도 각도로 인사하며 김 부장은 생각한다. 저런 똥차 세차 해봤자 티도 안 날 텐데. 나 같으면 그냥 기계 세차하겠다. 뭐하러 돈 주고 손 세차를 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50년 넘게 뿌리 박혀 있던 권위의식과 계층의식은 쉽게 뽑히지 않는다. 겉은 낡았는데 내부는 깨끗하다. 딱히 할 게 없다. 대충 물 뿌리고 비누칠하고 슬슬 문지른다. 형이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가와서 말한다. 너 애무하냐? 어? 너 지금 이거 썩은 차라고 대충 하는 거지? 딱 걸렸다. 어떻게 알았지? 너 만약에 저 사람이 재벌이면 이렇게 대충 할 거야? 에이, 재벌이 무슨 이런 차를 타. 야, 이 자식, 큰일 날 소리 하네. 재벌이건 아니건 고객은 다 고객이야.
차가 똥차나 슈퍼카나 다 같은 차라고. 네 멋대로 등급 나누지 마. 장사할 때는 네 자존심, 체면, 편견은 집에다 두고 퇴근하고 가서 찾아. 알겠냐? 어, 다음 차가 온다. 어서 오십시오. 외제차다. 45도 인사한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팔에 문신이 가득한 퉁퉁한 남자다. 흰 구두를 신고 한쪽 손에는 클러치를 들고 내린다. 허벅지는 굉장히 두꺼운데 발목은 심하게 얇다. 저 가녀린 발목이 얼마나 저 몸을 얼마나 지탱해 줄지 의문이다. 김 부장은 세차 위치에 맞게 차를 다시 댄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김 부장 바지에 묻어있던 검은 기름이 베이지색 시트에 묻는다. 으악! 세차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가죽 시트에 기름이 묻었다. 손님이 차에 뭘 두고 내렸는지 이쪽으로 온다. 아, 어떡하지? 오지 마! 정지, 정지! 뭐야, 이거? 시트에 묻은 기름을 발견한 손님의 언성이 높아진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김 부장은 당황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다. 큰 소리를 들은 형이 달려온다. 무슨 일이야? 모르고 시트에 기름을 묻혔어. 큰형이 비품 창고로 뛰어가 가죽 클리너와 헝겊을 가지고 온다. 가죽에 약품을 뿌리고 헝겊으로 살살 문지른다. 잘 안 지워진다. 형, 빡빡 문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지켜보던 김 부장이 손님의 눈치를 살피며 소리 죽여 묻는다. 너무 세게 하면 가죽색이 하얗게 변해. 살살 오래 문질러야 돼. 넌 가서 헝겊 새 걸로 가져와. 형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여러 가지 약품을 섞어가며 기름때를 지운다. 작업복의 등 부분이 금세 땀에 젖었다. 다행히 지워진다. 깨끗하게 기름때를 지운 후 큰형이 손님에게 말한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3번은 인사한 것 같다. 아우 씨. 손님은 다시 대기실로 들어간다. 큰형은 카센터 일을 제쳐두고 김 부장과 차를 닦는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세차한다. 다 끝났습니다, 고객님. 얼마죠? 오늘 저희가 실수했으니 10,000원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가 떠난다.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큰형이 김 부장에게 말한다. 앞으로는 조심해. 요즘에는 밝은색 시트가 많아서 항상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타야 해. 어, 큰형은 그렇게 살아왔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남 등쳐먹고 사기치는 줄 알았는데 허리가 부서져라 굽혀가며 인사하고 사죄하고 일하면서 기계처럼 미소 짓는다. 김 부장은 그런 형의 모습에 적잖은 깨우침이 있다. 형, 괜찮아? 미안해.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저 정도면 양반이야. 소리 지르고 착감 물어내라 하고 물건 던지고 발로 차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도 10,000원 받았잖아. 약품값 받았으니 본전이지 뭐. 남의 돈 가져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네가 다니던 회사 안에서는 상식선의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나도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한테 들어서 알아. 근데 그 멀쩡한 사람들도 밖에만 나오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변하더라고. 참 이상해. 김 부장이 그랬다. 자기 기준에 자신보다 못한 직업을 가졌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모르게 우월감이 들었고 저절로 태도가 권위적으로 되었다. 막말을 하기도 했다. 회사 안에서와는 다른 태도였다.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않았다. 이제는 김 부장 본인이 그 막말을 견딜 차례다. 다음 차가 들어온다. 김 부장의 그랜저보다 저렴한 차다. 어서 오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90도로 인사한다. 한번 호되게 당하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일은 끊이지 않았다. 몇 대를 연달아 세차하고 쉬고 있으려니 큰형이 말을 건다. 힘드냐? 오랜만에 몸 쓰니까 쉽지 않네. 하다 보면 익숙해져. 나도 아직까지 타이어 들었다 내렸다 하잖아. 큰형은 김 부장이 안쓰러운지 계속 안색을 살피며 신경을 써준다. 뭐 마실래? 내가 사올게. 김 부장은 큰형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져 먼저 일어나 카센터 맞은편 편의점으로 간다. 옥수수 수염차 2개를 산다. 김 부장과 형은 나란히 앉아 차가운 옥수수 수염차를 들이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넥타이에 구두를 신고 흠집이라도 날까 애지중지하던 가방을 끼고 마시던 옥수수 수염차를 지금은 땀에 푹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마신다. 껍데기 뿐이었던 그때와 껍데기를 버리려는 지금의 김 부장은 다르다. 아니, 달라지려고 한다. 단숨에 옥수수 수염차 한 병을 비운 형이 말한다. 세차할 때 시간에 쫓기지 마.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돼. 진짜 바쁜 사람이 아닌 이상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싫은 소리 안 해. 오히려 더 감동해.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집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또 오게 되지. 그렇게 단골을 만드는 거야. 자기 친구들, 지인들도 데리고 오고 입소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손님들한테도 다 보여. 행동에서 보이는 진심은 모를 수가 없어.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큰형의 말이 가슴에 와 박힌다. 차 한 대가 또 들어온다. 이번에도 낡은 차다. 논팽이다. 건물주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다니. 김 부장은 새삼 놀란다. 얼마 전에 새 차장 오픈한다고 연락했더니 찾아왔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차마 연락하지 못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어이, 김 부장, 새 차 부탁해. 오셨습니까, 논팽이님? 족발집에서 볼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네. 대기실에 앉아 계시지요, 논팽이님. 세차가 끝나고 논팽이와 함께 맞은편 편의점으로 간다. 배고프다. 이 앞에 한식 뷔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 내가 맨날 접시에 제육볶음 산더미처럼 쌓아 먹어서 망했나? 암튼 그래서 이 근처 먹을 데가 없어. 여기서 대충 먹자. 여기까지 와준 논팽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김 부장은 말이 길어진다. 상관없어. 논팽이와 김 부장은 삼각김밥과 두유를 산다. 삼각김밥 포장 겉면에 친절하게 뜯는 순서가 번호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김 부장은 항상 대충 뜯어서 밥과 김이 분리된다. 가장 싫은 건 김이 비닐 안에서 찢어져서 못 먹게 되는 것이다. 세차일 해보니까 어때? 삼각김밥을 제대로 뜯어서 우물우물 먹던 논팽이가 묻는다. 관절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생각 좀 하고 결정할 걸. 생각? 생각이야? 걱정이야? 그런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생각이 아니라 걱정이야. 쓸데없는 걱정. 처음이라 그래. 나도 처음 인테리어 할 때 죽는 줄 알았어. 네가 무슨 인테리어를 해? 세입자 들어오는데 도배랑 페인트 칠 생돈 주고 하는 게 아까워서 내가 직접 했어. 온몸에 페인트, 본드 냄새가 범벅이 되어서 지금은 돈 줘도 못하겠다. 논팽이 카톡 사진에 있던 페인트, 그거였다. 남들은 나더러 건물주라고 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콜센터라고. 그런데 예전 건물에서는 내가 직접 마루 구멍 난 거 메꾸고, 화장실 변기 바꿔주고, 그리고 보일러 수리도 배워서 고쳤어. 도배랑 페인트 칠은 기본이고, 의자 위에서 도배지 붙이다가 넘어져서 병원도 다녀왔어. 그랬구나. 고생 많이 했네. 건물주의 삶도 회사원의 삶도 세차장 주인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원한 중소기업에서는 연락 없는 거야? 나 같은 늑다리를 누가 받아주겠냐? 내가 봤을 땐 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야. 그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모셔가. 네가 만약에 회계사, 노무사, 전기기사 같은 자격증만 있어도 어디라도 들어갔지. 또 연구소나 공장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지식이라도 있잖아. 근데 너 같은 양복쟁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진짜 영업의 달인이나 마케팅의 신으로 그 바닥에서 소문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그런가? 한숨이 나온다. 근데 광택도 하냐? 아니, 그냥 세차만 광택 약품을 뿌리긴 해. 너네 형이 일부러 힘든 일 시킨 건가? 옆에 빈자리 남는다고 시킨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가 하도 네 잘난 맛에 살아서 쓴맛 좀 느껴보라고 시킨 것 같은데? 뭐야, 이 자식아. 힘든 것 좀 해봐야 다음에 다른 일 할 때 수월할 거 아니야.
그나저나 세차장 차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 아, 몰라. 불러주는 데도 없고 집에 있으니 좀이 쑤시고 눈치도 보이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별 수 있냐? 논팽이가 따가운 햇볕에 미간을 찌푸리며 말한다. 인생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선택의 연속이야. 너 출근할 때 생각해봐.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갈까? 그냥 서 있을까? 고민하지. 저 멀리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으면 뛸까? 그냥 다음 거 탈까? 고민하잖아. 뛰어가서 탔는데 사람이 많아. 그러면 다음 차 탈 걸. 그러지? 다음 차에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자, 열차에 탔어. 좌석이 하나 남았는데 옆 좌석에 덩치 큰 남자가 있어. 좁아도 앉아갈까? 그냥 서서 갈까 고민하지? 만약에 앉았는데 옆에 덩치남 때문에 불편해. 그러면 그냥 서서 갈 걸.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니야. 반대로 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서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다리가 아파지면 그냥 불편해도 앉아서 갈 걸. 할 거 아니야.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인데 애초에 그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답을 모르거든. 요즘 짬짜면 한 그릇에 나오잖아. 김 부장은 괜히 한번 딴지를 걸어본다. 논팽이가 너무 바른 말만 하는 것 같다. 무슨 헛소리야? 한 그릇이라도 중간에 칸막이로 막혀 있잖아. 너는 짜장면을 짬뽕이랑 섞어 먹냐? 이 짜파구리는 섞어 먹네. 아유, 하여튼 임마. 둘은 두유를 쪽쪽 빨아 마신다. 김 부장, 너는 진짜 운이 좋다. 무슨 복이냐, 너는? 내가 우는 무슨 운? 회사 잘리고 사기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기당한 상가는 아들이 잘 쓰고 있지. 너 잘릴 때쯤 와이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일하고 있지. 형이 일해보라고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주지. 전생에 이순신이었나 보다. 그리고 재수 씨 엄청 착하고 똑똑하고 아들도 자기 앞가림 다 하잖아. 그거면 된 거야. 뭘 더 바라는데? 그런가? 논팽이는 다 먹은 두유갑을 쓰레기통에 툭 던지더니 일어난다. 나 간다. 고생해라. 조심히 가라. 아, 그리고 내 차 같은 똥차 무시하지 마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다. 김 부장은 뜨끔한다. 다들 김 부장 자신보다 김 부장을 더 잘 아는 것 같다. 285페이지. 안녕히 가십시오. 김 부장은 오늘도 깍듯이 인사를 한다. 김 부장은 오늘도 차에 고압수를 쏜다. 김 부장은 오늘도 비누칠을 한다. 김 부장은 오늘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김 부장은 이제야 알 것 같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다 같은 자동차다. 성별, 직업, 나이, 학벌, 소득 상관없이 다 같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자 고객이다. 자존심과 오만함이 혹시나 남아있다면 출근하기 전 현관 앞 소화전 안에 두고 온다. 일은 적성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했던가? 인생 참 모르는 거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운명? 운명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인생 전반전에서는 찾지 못했던 진짜 나의 모습. 스스로 내면에 쌓아온 쓰레기들. 이제는 이 고압수로 다 허물어 버리고 싶다. 이 비눗물로 다 씻어버리고 싶다. 외부에서 찾아온 인생의 가치를 내 안에서 찾고 싶다. 내가 집착하던 시계, 가방, 정장, 넥타이, 구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껍데기였다.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미 내가 던진 야구공에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다음에 던질 공에 집중하면 된다. 지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현재에 실패한 것이지 미래에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니다. 50 중반을 넘어 예순이 다 되어서야 알겠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다니고, 남들보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임원 되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정한 답이 아니었다. 남들이, 아니, 어쩌면 허울뿐이던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세워놓은 규정을 그저 따라가려 했을 뿐이었다. 남들이 가졌다고 나도 다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남들이 써놓은 성공 방정식을 내가 풀 필요가 없다.
그저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인사이다. 인생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김 부장은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한다. 늘 생기 넘치던 아내도 오늘은 지쳐 보인다. 고생했어. 나도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네. 그동안 힘든단 말 한마디 없던 아내였는데 김 부장은 문득 걱정이 되어 묻는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계약하기로 한 매도자를 만났는데 둘이 연락처를 주고받더니 직거래를 했더라고. 나 딴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힘이 좀 빠지네. 그런 일들이 많아? 많지. 별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아.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 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야말로 전쟁터야. 전화도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데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무슨 콜센터도 아니고. 김 부장은 논팽이 말이 생각난다. 논팽이도 자기가 콜센터라고 했는데 아내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온다. 그랬다. 건물주든 공인중개사든 세차장 주인이든 카센터 사장이든 세상에 쉬운 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나저나 나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 계약서 쓰고 매물 정리하고 홍보도 하고 많이 배웠어.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를 아예 차려볼까 하는데 어떨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김 부장에게 묻는다. 그럼 도전해봐.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봐둔 자리가 있어. 위치가 꽤 좋아. 그래, 당신이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면 좋겠지. 김 부장은 이렇게 자기 일을 찾은 아내가 자랑스럽다. 아내는 일단 결정하고 나니 빠르게 일을 진행시킨다. 알아본 자리를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도 마친다. 일사천리다. 간판도 달고 손님들도 소개받는다. 개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개도 몇 건씩 들어온다. 책임 중개, 성실 상담. 부동산 공인중개소 개업 후 일주일이 지났다. 김 부장이 퇴근길에 아내의 가게에 들른다. 축하 화분이 여기저기 늘어서 있어서 막 개업한 티가 난다.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던 아내가 김 부장을 발견하고는 기쁜 표정을 짓는다. 여보, 드디어 첫 계약. 벌써 한 건 했어. 잘했어. 당신 정말 대단해. 계약할 사람들 금방 오기로 했어. 그런데 집 내부는 안 봐도 상관없대. 요즘 사람들은 집 볼 시간도 없나 봐. 김 부장에게 커피를 내온 아내가 긴장이 되는지 자꾸 시계를 쳐다본다. 괜찮아, 여보. 잘 될 거야. 하던 대로만 해. 김 부장은 아내가 자신한테 했던 것처럼 아내를 다독인다. 문이 열린다. 아내가 일어나서 밝게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계약하기로 한 사람인데요. 들어오는 손님을 본 김 부장의 눈이 커진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김 부장님. 정대리다. 회사의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정대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끝. 1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2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1편 어떠셨나요? 김 부장이 다음 편에는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또 정대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돼서 월세를 찾는 건지 궁금하시죠? 내일부터는 2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편은 오늘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